이 영상은 나이가 많아 이제는 책을 보기를 포기하신 분들, 또는 시각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점자가 아니면 책을 볼 수 없는 분들, 제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입장에서 이거 눈 안 보이는 거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저도 이 잔글씨가 상당히 흐립니다. 그래서 이게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그런 건 괜찮은데 이러다가 책 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생각이 자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독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뭐 글을 쓰는 작가들이야 늘 책 보고 컴퓨터 뒤다 보고 그러니까 시력이 많이 나빠요. 저도 0.3입니다. 그러니까 돋보기를 이게 이제 눈이 조정이 안 돼요. 돋보기로. 하지만 이 눈 가지고 그냥 사는 데는 좀 불편하지만 그냥 살 수 있으나 책을 보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여러 번 썼지만 이거 글씨가 이게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불안해서 제가 책을 저도 읽고 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듣고, 영상은 그냥 뭐 장식이에요. 틀어놓고 들으실 수 있도록 작가가 직접 쓴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책인가는 이제 5번째니까 아시겠죠?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대단하신 우리나라의 국조, 나라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통탄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정신세계와 애국활동과 청빈정신이라든가 인간 중심의 사상, 그리고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아라 하는 가치추구론, 혹은 배운 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배움이다 허사라고 하는 학종사행정신 같은 것들, 아무튼 이분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본인뿐만 아니라 특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참 좋은 귀감이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육학에는 한국의 거목이십니다. 한국 최초로 교육부를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구한말의 갑오 경장 때 첫 교육부 장, 그때는 장관이라고 안 했어요. 교육부장을 만들고 교육부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일대기. 그럼 이제 여기는요, 덕수궁 앞에 3번 출구입니다. 광화문 둘러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 시청역 3번 출구 앞입니다. 지난번에는 저쪽에 보이는 2번 출구로 나왔을 거예요.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제1권의 5부가 되겠습니다. 소제목 밀란. 그래서 그처럼 밀란이 일어난 거군요. 내가 밀란 얘기를 해줬던가? 예, 밀란. 걱정 많이 하시면서 지금 나라가 무너질 지경이라 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대체 하기는 한 모양인데 내가 어디서부터 뭔 얘기를 하다 말았나 모르겠구나. 왜 통 기억이 없지? 죽을 날이 다 돼서 그런가 보다. 어디 들은 얘기를 해봐라. 어디까지 뭐라고 했나 잊어버렸다. 제가 태어나던 해 울릉도에 밀란이 나서 주모자를 처형하였고, 그해 황해도에서 최운재가 주동이 되어 밀란이 일어났고, 제 나이 3, 4살 때는 흉년이 들어 셀 수도 없는 사람이 죽었다 하셨고, 7, 8살 때는 전염병이 돌아 역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셨습니다. 그럼 밀란이 일어나면 어떠한가는 말하지 않았단 말이지? 예,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다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냐?
중복돼도 들어두어라. 밀란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다. 백성이 관하에 쳐들어가기가 다반사이니 이는 임금이나 왕실에 대드는 것으로서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지. 그러나 성난 민심은 불과 같아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 혹 장자에서 백성은 무리라고 하고 배에는 임금이 탔다는 것 알지? 예, 압니다. 백성은 임금으로 하여금 태우고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 백성이 일어나면 노도요 화마가 된다. 그러니 왕은 백성이 일어나면 용서치 않는 것이지. 그리고 밀란이 무엇인가 말했다. 밀란의 직접적인 발생 계기는 대개 관리들의 착취에 있었다. 모든 밀란은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착취한 돈만도 몇만 냥에 달하여 쌀로 환산하면 약 수만 석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 있게 된다. 게다가 지방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축낸 과로가 잘 안 보여서요. 수조 공전인데 수조권이 국가에 있던 토지를 공전이라 합니다. 공전이나 군 면제로 내는 배, 군포 등을 보충하기 위해 그것을 모두 토지세, 결세에 부과시켜 해결하려 했는데 그 액수가 또 몇만 석에 충난 환곡, 봄에 백성에게 주고 가을에 거두어 감만 해도 수만 석이나 되어 농민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될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농민 봉기군들은 스스로를 별기군이니 초군이라 부르면서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성으로 쳐들어가서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르기도 한다. 물론 이에 당황한 관리는 환곡과 도결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약속하나 농민들은 놔주지 않고 죄를 묻는 한편 악질적인 아전을 죽이기도 하고 원한을 샀던 토호의 집을 불태워버리기도 하여 난리가 나는 것이다. 오래 계속된 밀란은 그동안의 몇몇 골고를 휩쓸고 수백여 호의 집이 파괴되고 재물 손실이 수십만 냥을 넘기도 한다. 크게는 수만 명에서 작게는 천여 명에 이르는 규모로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악정에 대항하여 밀란에 참가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자멸의 우려가 있는 밀란이라 해도 된다. 정치란 어떻게 밀란을 막고 백성이 동요하지 않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다음, 일정 스승님의 가르침. 현만의 벗이 오셨다. 어디라고 일러주지 않았는데도 용케도 알고 가끔은 오시는데 불가에 계신 스님들이다. 며칠 전에도 오셨던 일정 스님이 또 오셔서 잠시 묻고 있다. 너는 불제자냐 그냥 제자냐 묻기에 둘 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이 녀석 대답 좀 보게 용케도 피해가네 하셨던 바로 그 스님이다. 잠깐 계시다 바로 가실 것이다. 벼슬하라 하여 피해서 오신 분이 예를 잃지 말아야 한다. 여기 오시면 누구든 내 스승님으로 알아야 한다. 현만의 말이었다. 여보시게 일정. 저 녀석은 한번 물으면 끝이 없으니 오늘 자네가 좀 맡아보게라. 상제야, 언제 뵐지 모르니 일정 스님께 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여쭈어 들어보거라. 내가 찐득이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공부를 하면 되지 왜 묻느냐? 책에는 없는 답이 없다. 어디 무엇이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말해보거라. 책을 본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요. 봤어도 공부를 제때서 못해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냐? 조정에는 학문이 높은 신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임금에게 덤벼드는 밀란이 일어나도 가라앉히지를 못하는지 모르겠고요. 나라님의 농토를 받아 농사를 짓는다면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은 토지세 전세를 내야 할 텐데 어찌하여 소작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배를 골아야 하는 것입니까? 토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료만 받아도 부자로 사는데
농토도 없는 사람이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하는 제도로 어찌 백성의 임금이라 하겠는지, 신료들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두는 건지, 고쳐야 한다고 해도 임금이 듣지를 않는 것인지, 동원에 계신 군수영감님은 이런 대책을 왜 안 세우고 밀란이 쳐들어올까봐 군사만 늘리는 것인지, 저는 책을 앞만 봐도 어디서도 답을 못 찾겠어요. 어라? 이 녀석 보게나? 현만, 자네 된서방이 따로 없네 그려. 과연 자네 말대로 영특하기는 한데 사람에 많이 먹일 녀석이로구만. 하여간 자네 썽깔에 맞는 녀석이겠어. 일정은 웃음을 띠며 한동안 상제를 내려다본다. 그러더니 묻는 말에 대답을 않고 상제에게 대려 묻는다. 너 공부 그만둬야 되겠다. 예? 상제가 심히 놀란다. 공부를 하지 말라니요? 공부 암만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 특히 너를 보니 너는 공부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현만의 태도가 더 이상스럽다. 일정이 이런 막말을 하는데도 껄껄 웃으며 그 말이 맞게라도 하다는 듯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스승님, 도대체 저를 보고 공부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왜 웃으세요? 상제야, 일정 스님의 말씀 아주 정확하고 틀린 말이 아니시다. 매달려라. 무슨 말씀인지 꼭 들어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스승님과 스님이 단단히 짠 모양이다. 이구동성 공부 그만두라는 말이니 영문을 모르겠다. 다음. 도와 제친민 제지어지선. 너 지금 사서오경 배우고 있다지? 그 책 이리 내놔봐라. 이 책이 대학인데 첫 장을 넘기면 대학 지도는 제명명하며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라고 되어 있다. 배웠으니 한번 풀어보아라. 예, 대학의 도는 맑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히 선함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좋다. 제친민을 제신민이라 푼 사람이 왕양명이라는 것은 알지. 그래 됐고, 그러나 대학을 배워 이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배운 대로 행동에 옮기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몰라도 문제지만 알고도 행치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라서 배우지 않음만 못한 것이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몰라서 행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배워서 아는 사람들끼리 해석이 달라서 하나는 동일하고 하나는 서라고 하면 어려워진다. 가령 임금 밑에 두 사람의 신료가 있다고 치자. 제친민, 제지어지선에 대한 해석이 틀려서 이래야 한다 하고 저래야 한다고 둘의 의견이 갈라지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임금님이 듣고 판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글을 가지고 어찌 행동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지요. 거기서 바로 충신과 역신이 갈라지는 것이다. 내 중시조 할아버지 모근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근은 창왕을 모셔야 한다고 하였고 이성계는 공양왕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성계도 제친민 제지어지선을 따르기 위해 공양왕을 세운다고 한 것이고 이에 반대한 포원이나 모운을 죽인 것도 제친민 제지어지선이라는 주장이며 심지어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목적도 제친민 제지어지신이요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야만 제친민 제지어지선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호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는 것 역시도 제친민 지어지선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려느냐? 스승님, 그것은 모근의 후손으로서 저를 무시하고 모근을 욕보이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뭐야 이 녀석 봐라. 지금은 정리와 불의가 주제가 아니라 지금은 학문을 토론하는 시간이다. 내가 포원이나 모근의 제자인데 너보다 더 존경하거늘 욕을 보인다니
내가 더 괘씸하거나 이놈아. 일정이 몸을 돌려 앉는다. 이보게 일정, 스승이 제자하고 다투서야 되겠는가? 그러지 말고 상제는 참 영특한 아이일세. 어서 풀어 가르쳐 주시게나. 하하하. 일정도 호탕하게 웃으며 다시 마주 앉는다. 내 말이 맞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제 친민 제 지어지서는 포은과 모근의 해석이 맞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일 뿐이다. 정치란 학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현만이 느긋한 표정으로 일정을 믿어 의심치 않는 얼굴로 말한다. 상제야, 스승님께서는 일찍이 정오품 홍문관 교리에 봉직하셨던 분이시다. 만나기 어려우신 분이시고 제자를 기르지 않고 불도에 전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오늘 행제를 할 모양이니 잘 들어보아라. 일정이 길을 둬두고 상제에게 말한다. 일정이 현만을 보고 웃으며 말한다. 상제를 꼭 교술길로 내보내야 하오? 저기 나가기가 여간 힘들어야지. 상제야, 그러지 말고 너 불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겠느냐? 상제로서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하고 과거에도 급제할 자신이 있다. 상제가 움쩍하지 않자 일정이 입을 연다. 과거 응시라고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하자 현만이 말한다. 과거가 무엇인가는 상제도 알고 있네. 다만 폐단이 얼마나 많다는 말은 해주지 않았지. 번님께서 한 번 더 어떤 폐단이 있는지 가르쳐주게 청하자 일정이 말한다. 다음, 과거제도의 폐단. 과거의 응시 자격은 수공업자, 상인, 무당, 승려, 노비, 서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는 있다. 문제는 조선 초기로 내려오면서부터 점점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도가가 아닌 농민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되어버렸다. 과거의 폐해는 원래 식년체라고 해서 과거는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체류도록 되어 있으나 양반들의 욕으로 식년시 외에도 별시라고 불리는 부정기 과거가 실시되었는데 거꾸로 별시의 횟수가 식년시의 횟수보다 훨씬 많기도 하다. 별시를 자주 실시한 이유는 그들을 모두 등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반층을 자기네가 많이 확보하여 회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과거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모두 관직에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명예직인 산직, 일반인 명예직, 산직이나 녹봉을 받지 못하는 무록관 등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종의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을 갖추는 것이지. 그래서 모두가 힘께나 쓰는데 사실은 끈아풀이나 같다. 하여 정조 이후부터 실학자들은 과거의 폐해를 주장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과거 무용론이 지금도 있다. 특혜를 말하는 음서라고 하는 것도 알 것이다. 실력이 부족해도 대를 이어 저절로 벼슬길에 나간다면 되겠는가? 과거의 폐해는 이루다 말할 수도 없이 많다. 일단 응시생의 입장이 끝나면 6자 간경을 두고 앉힌다. 답을 쓸 동안 군데군데 감독관이 배치되어 부정행위를 감시한다. 어떤 책을 들여와 베끼는지, 모르는 글자를 찾으려 옥편을 펴는지, 남의 답안을 엿보는지, 미리 답안을 작성해 끼워넣는지, 외부에서 답안지를 들여와 바꿔치기를 하는지, 두 사람이 답안을 작성하고 한 사람의 것만 내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두 번의 응시 자격 6년간은 자격을 박탈당한다. 모의하여 남의 글을 낸 사실이 발견되면 곤장 100대를 치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내리거나 유배를 보내기도 한다.
응시생에게는 시험지에 이름을 쓰고 종이를 붙여 가리기도 하였다. 수권관은 시험지를 받아 살펴보고 등록관에게 넘겨준다. 등록관은 시험지 맨 끝에 수험번호인 자호, 천자문의 순서대로 매긴 순번 자호를 쓰고 도장을 찍어 가운데를 자른다. 이름 부분이 잘려나간 시험지를 등록관이 다시 베껴서 시험관, 시관에게 올린다. 시관이 시험지를 채점할 적에 누구의 답안지인지 모르게 한 것이다. 한편 초장시험의 경우 사서삼경의 주석이 아닌 본글, 대문을 외우는 시험을 보였다. 초기에는 응시생이 시관과 등을 돌리고 외우게 했으나 후기에는 장막을 쳐서 시관의 얼굴을 가리고 시험을 보게 했다. 시관과 응시생의 친분 관계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런 갖가지 방지장치와 엄한 처벌 규정을 두었는데도 부정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 방법도 교묘했다. 초기에는 비교적 부정행위가 적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정치적 혼란과 관기 문란을 틈타 부정행위가 만연했다. 다음 과거 시험과 부정행위.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양반 자제들이 많은 수종을 데리고 들어가고 수종들은 책을 가진 자, 시험지를 베껴주는 자, 외부와 연락해 시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자들이다. 그래야 어느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상처를 입는 자들도 생겼다. 시관이 시간에 쫓겨 다 읽어 채점을 하지 않고 반절 정도만 채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자 시험지를 먼저 내려고 다투기도 했고 몇 사람의 글쟁이를 데리고 들어가 분담하여 시험지를 신속하게 작성해 내기도 했고 종사자를 매수해 늦게 내고도 앞에 슬쩍 끼워 넣기도 했다. 또 차술, 대술 이런 방법이 있었다. 시험장에 대여섯 명을 데리고 들어가 자기 답안지를 작성하고 그들 속에 제일 잘 쓴 답안지를 골라내는 것이 차술이다. 또 시험장 밖에 글 잘하는 선비를 대기시켜 놓고 종사원을 매수해서 시험 제목을 일러주면 대리 답안을 작성하게 하고 이 대리 답안지를 다시 종사원이 응시생에게 전달하여 제출하는 것이 대술이다. 심한 경우에는 응시생이 시험장 안에서 일단 절차를 받고 난 뒤 시험장을 빠져나와 집이나 서당에 앉아 답안지를 작성한 뒤 다시 들어와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관련 여러 종사자들을 매수해야 가능한 일이다. 특히 권세 높은 집에 자식들이 쓰는 부정행위다. 응시생과 시관이 짜고 부정으로 합격시키는 방법도 또 있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다. 시관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어 집에서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응시생이 답안지에 점을 찍는 따위 암표를 하여 누구의 답안지인지 알게 해 시관이 합격시켜 주는 방법, 종사원에게서 본명 자호를 알아내 시관에게 미리 알려주는 방법 따위다. 때론 시관의 보조 역할을 맡은 등록관을 매수해 답안지를 베낄 때 잘못된 글자나 엉터리 문맥을 바로잡아 고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역서라 한다. 종사자를 매수해 다른 합격자의 이름을 답안지에 바꿔 붙이게도 했는데 이를 절과라고 했다. 다른 합격자를 도태시키는 가장 악질적 방법이었다. 이러한 부정을 막으려고 영조는 수권관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답안지를 내지 못하게 하기도 했고 정조는 시험 문제가 발표된 뒤 3시간 이후에 답안지를 제출케도 했다. 한편 처벌의 규정을 더욱 강화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쉽게 사라질 리가 없었다. 이런 부정행위는 대개 첫째가 대가를 받고 행해지는 경우, 둘째 권세가의 빌부터 한자리를 노리는 경우, 셋째 인정에 못 이겨 동조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모든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둘째의 경우는 문법 정치가 극성을 부렸던 조선 후기 1800년 이후였고, 셋째의 경우는 그래도 드물게 나타났다. 한 번은 조선 초기에 어느 형제가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답안지를 잘 쓴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내주 합격시킨 경우가 있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뀐 동생이 문제를 제기해 바로 잡혔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성균관은 교육 기능과 함께 공자와 그 제자를 받드는 기능을 했다. 임금들은 자주 성균관을 찾아 문묘에 술잔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치렀다. 임금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과거 시험을 열었다. 이를 성인 공자 앞에서 시험을 치른다 하여 알성시라 불렀다. 알성시는 문과, 무과, 응시생만을 대상으로 했다. 성균관 유생들은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성균관 안에 명륜당을 지어 강학하는 장소로 삼았다. 성균관의 명륜당 앞들에서 보이는 알성시와 창덕궁 춘당대에서 보는 전시가 대표적이었다. 상제가 다소곳이 일정의 말을 듣고 있다. 이 정도면 알아듣겠느냐? 말고도 참 많다. 일정이 계속하여 말한다. 다음, 공부보다 중요한 것. 학문이 높아지면 높아진 사람들끼리 더 높고 깊은 해석에 대한 논투를 벌이게 된다. 논투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생각 차이에 대해 피차 자기가 옳다고 외치는 것이 논투다. 그래서요, 이것이 학자와 학자 간의 주의나 주장이라면 내가 배우는 학문에서 보듯이 보다 깊은 학문의 발달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피차 학문이 높은 벼슬 자리에 앉은 조정의 신료로서 가령 영의정과 우의정 또는 이조판서와 예조판서의 생각이 다르면 임금이 피곤해져 판단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중지를 따르게 된다. 결국 신료들이 서로 짜고 검은 것을 치다고 하면 자칫 정사가 잘못된다는 뜻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옳은 것을 가르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다. 우선 신하를 어떤 자리에 앉히면 그가 유능하여도 신료들이 그 자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상소를 올리면 선량한 신료가 직에서 물러나고 심지어는 죽거나 유배를 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문은 배우는 것이지만 배운 학문은 싸움을 하는 원인이 된다. 아마 못 알아들을 것 같다. 예,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허허, 현만, 자네가 맞게. 나는 복잡한 게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이놈이 나를 또 귀찮게 하네. 말하기 싫으니 자네가 결론을 내어주게나. 난 잠이나 자겠네. 상제야, 내가 이러다마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꿈꾸는 벼슬이니 정치, 특히 임금님을 모시는 일은 엄청난 싸움터다. 어쩌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되는 길이야. 가령 아까도 일정스님이 말한 것처럼 이성계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놈이나 떼국놈들과 맞닥뜨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입장에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다. 하나는 알면서도 이득을 따르고자 하는 양심의 문제이고, 둘은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보아 양심이나 심성과는 관계가 없기도 하다. 스승님, 희미하게 짐작은 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을 하신 것이다.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은 정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내 뜻에 동조해주면 좋지만 100이면 100 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나를 보고 자기 쪽에 동조하라고 하게 된다. 충신은 충신의 편이 필요하고 역신은 역신의 세력 결집이 필요한 것이라서
피차 안 보이는 죽일 생각, 살의를 품기도 하는 곳이 정치판이다. 충신의 편이 아닌데도 거기 동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충신이 무엇이냐? 백성의 입장을 살펴 그쪽에 서는 것이 충신이므로 충신은 배를 채우는 것을 거부한다. 역시는 백성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사욕을 채우려는 쪽이다. 그것은 양심이 더러운 것이지만 그 자는 아니라고 우긴다. 아니, 알지 못한다. 그것이 민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임금의 자리가 튼튼하다고 보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학문도 어렵지만 벼슬은 더 어렵고 벼슬아치들 사이의 알력과 권력 투쟁이 훨씬 더 무섭다는 얘기다. 예, 이제야 좀 알아듣겠습니다. 말글로 배워 댓글로 쓴다는 말이 있고 댓글로 배워 말글로 쓴다는 말이 있다. 학식이 높아도 그로서 나라와 백성에게 피해가 간다면 지금 일어나는 밀란을 막게 되는데 역시는 밀란 백성을 역적으로 몬다. 사형시켜 마땅하다 하지. 그러나 충신은 그들을 도와주자 한다. 결국 실려들끼리 싸우게 되고 결국 모함하고 귀양 보내고 목을 베도록 임금께 간언함으로 배워서 어떤 신하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다음, 현만 이승을 떠나다. 상제가 봉사함에 온 지도 1년여 지났다. 현만이 거동을 못하고 누운 지도 한 달이 지났고 상제 나이 13살을 맞은 7월, 작년처럼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다. 희택은 현만의 병세가 걱정되어 몇 번 다녀갔지만 처음부터 상제가 집에 다녀오고 싶다 해도 허락하지 않아 상제는 집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상제야, 만약 스님이 유증하시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든 그때는 집에 빨리 와서 알려다오. 그러기 전엔 거기서 내려오면 절대 안 된다. 꾹꾹 눌러 다짐을 받으니 집에 다녀올 생각은 할 수도 없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이때 현만이 상제를 불러 앉힌다. 상제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모양이다. 아버지한테 가서 좀 올라오시라 하고 너는 마곡사로 가거라. 가서 일정 스님을 만나 내가 세상 떠날 것 같다 하고 오시라고 하여라. 청천벽력 같은 현만의 말에 상제가 외마디를 지른다. 스승님, 안 되십니다. 세상을 떠내시면 안 되십니다. 힘을 내세요. 무엇을 드실 수 있거든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현만은 이미 혀가 굳고 사지가 굳어져 아무리 주물러도 소용이 없다. 빨리 가거라. 어서 아버지한테 가고 마곡사로 가라. 말이 끊기고 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장맛비로 바다와 같다. 어디가 길인지도 분간이 잘 안 된다. 희택이 자리를 걷고 봉수함에 도착하니 이미 현만은 숨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현만이 세상을 떠났다. 상제야, 수세를 거두어야 한다. 우선 칠성판에 모셔야 하니 하라는 대로 하여라. 현만의 시신을 급한 대로 모시고 나자. 날이 밝는 대로 너 혼자 여기 둘 수가 없으니 너는 마곡사로 가라. 네가 가야 하겠다. 상제는 마곡사로 길을 떠났다. 일정 스님은 순례차 출타 중이어서 계시지 않는다. 어디서 온 누군데 왜 그러느냐? 상제가 현만의 입적을 말하자. 봉수함은 우리 마곡사에 적을 둔 암자이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뒤따라갈 테니 먼저 돌아가라고 한다. 현만의 장례는 마곡사에서 와서 치른다. 현만이 장작불 위에 올려지고 상제가 곡을 올린다. 가족이 오기는 했으나 부인은 없고 나이 많은 딸이 곡을 한다. 이렇게 현만이 세상을 떠나자 봉수함에는
며칠 내로 다른 스님이 내려갈 것이라 한다. 그동안 그냥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한다. 암자는 며칠 비워도 괜찮단다. 그러나 상제는 새 스님이 오시기까지 혼자서 봉소함에 머문다. 열흘을 봉소함에 머문다. 희택이 내려가자 하여도 며칠만 있겠다 한 것이다. 무섭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오시면 내려간다면서 옷가지랑 책이나 가져가시라 하고 여전히 극락전을 닫고 예불을 준비한다. 현만이 예불을 중단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 한시경이 지나면 예불을 마친 것으로 하라고 했던 그대로다. 혼자서 맞는 밤이 무겁다. 아침이 밝아와도 어둡게 보인다. 현만의 채취가 스민 극락전과 요사체와 앞마당과 오르내리는 길, 무엇보다도 현만의 얼굴이 생생하다. 가르침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 사이 일정 스님이 다니러 왔다. 좋은 스승님이 가셨으니 누군가 새로 모셔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구나. 상제가 스승님, 현만 스승님 대신 일정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하였으나 내 청명함을 보아서는 마구 데려가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니 미안하다 하여 도리가 없다. 대신 마땅한 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마침내 새 스님이 왔다. 그간 고생했다. 내려가도 좋다. 새로 오신 스님은 상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상제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뿌리를 찾아. 상제야, 스님이 입적한 너의 충격 아버지는 안다. 모든 것이 내 운명이 슬퍼하는 것이야 당연하다 하겠지만 장래에 대해 좌절까지 하지는 말아야 한다. 해가 지면 다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스승님은 가셨어도 또 오시게 되고 새로 만날 것이다. 밤이 영원하지 않고 낮이 밤을 먹지 못하니 가시는 스승님이 밤이라면 다시 새벽이 올 것이다. 밤은 길어도 아침은 온다. 더 큰 학문의 제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희택은 이런저런 말로 상제를 위로하며 좋은 스승을 꼭 만나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근심을 감춘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다. 어느덧 49제가 지나갔고 100일이 되었다. 그러나 상제는 공부가 되지 않는다. 책을 펴도 현만 스님이 어리고 눈을 감아도 현만 스님이 나타난다. 상제와 마주 앉자 희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상제야, 네가 몇 대 손이라고? 예. 시조 권지 호장공으로부터 23대 손이며 중시조 목은 할아버지로부터는 16대 손인 줄 아버지께서도 아십니다. 그래. 23세 손이니까 내가 살아있고 4년 전 내 나이 10살 때 경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직계 줄기로 모신 산소가 21분이시다. 추워지기 전에 조상님을 뵈러 뿌리찾기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다. 내년쯤이면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 않니? 장가도들 나이가 되어가고 특히 공부를 새로 시작하다 보면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21번의 산소를 차근차근 아래로부터 윗대로 찾아 뵙도록 하거라. 어떠냐? 희택은 지금 상제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 이때가 좋다고 생각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발음지 없는 강이 없고 산에도 산맥에 정상 봉우리가 있어 흘러내리는 것이다. 뿌리를 모르면 건천 노지에 뻗친 나무와 같아 이내 마른다. 꼭 나하고 같이 언제적부터 같이 떠나려고 했던 길이기도 하다. 나는 혼인 날짜를 받고 한 달간 시간을 내어 다녀왔고
그때 우리 후손들도 반드시 다녀오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마는 한산에서 먼 곳에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시조 할아버지는 관아 옆에 계시니 알 것이고 정시조 할아버지 산소는 영머리인데 가봤으니 알 것이다. 족보를 보고 네가 어디인지 찾아가되 모르면 나한테 묻고 가거라. 원래는 내가 죽고 없어도 혼자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왕 나서는 참에 가산공과 악계공 종중 시향에도 참석하여라. 혼인 전이기는 하나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배양해야 한다. 토정 이지암 할아버지 사당도 찾아뵙고 사당도 가야 한다. 악계공파 가면 신자 해자 할아버지도 찾아뵈어라. 악계공파 산해 할아버지는 용인인데 선조 때 영리정을 하신 분이다. 상제가 뿌리를 찾아 떠난다. 곁에게서도 순서를 바꾸지 말라 하셔서 21대부터 시작하여 20대, 19대, 18대 역순으로 집에서 오가고 토종 이지암 할아버지와 가산공파, 악계공파는 별도로 먼 길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2달이 지나자 초겨울이 왔다. 다음 잦은 밀란 발발. 상제가 조상을 찾아다니는 동안 희택은 상제에게 공부와 진배 없는 무엇인가를 체득하게 할까를 생각해 보았으나 마뜩치 않다. 조상순의 참배를 마치고 나면 혼인 준비도 해야 하고 아직은 채우지 못한 학문을 채워 초시, 과거 준비도 해야 한다. 이 중요한 때에 봉사함에서 내려왔고 마음을 잡지 못하니 애가 타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한다. 때에 조정과 전국 각 도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서울의 악질 전염병이 유행, 도적이 많아 형조에서 특별 단속령 발표, 최재우 동학창시, 왕의 행차시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함,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남, 익산 계령 한평에서 밀란 일어남. 이상제 13세 때 전국 각지에서 마적 일어남. 역시 13세 때인 1862년 충청에서 밀란 일어남. 같은 해 경상지역에 밀란 일어남. 같은 해 전라지역 밀란 일어남. 같은 해 함흥에서 밀란 일어남. 같은 해 제주에서 밀란 일어남. 같은 해 광주에서 밀란 일어남. 같은 해 남해에 밀란 일어남. 14세 때인 지금 동학교주 최재호 밀란 봉기 혐의로 체포됨. 금년 금위영 군졸들 농미 질이 나빠 난동. 처처에서 밀란이 본물을 이루듯 일어난 것이다. 세상은 어지럽고 백성은 원망불평으로 농사를 등한시하였다. 농사 지어봤자 뭐할 거요. 백성제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데 조정은 딴청에만 몰입하여 밀란으로 관아가 어지러워도 돌아볼 기력이 없을 정도다. 여전히 정치의 실권은 안동김씨 일파에게 있었고 그들의 전행으로 탐관오리가 득실거리고 군정, 전정, 환곡 이 삼정이 문란해져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진 것이다. 마침내 진주 밀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도 터졌다. 진주 밀란의 직접적인 발생 계기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학, 욕심이 많은 걸 탐학이라 하죠. 탐학과 착취에 있었다. 백낙신이 밀란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착취한 돈만도 약 5만 냥에 달하는데 쌀로 환산하면 약 1만 5천 석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다.
게다가 당시 진조목에서는 지금까지 지방관리들이 불법적으로 충낸 공전이나 군포 등을 보충하기 위해 그것을 모두 토지세, 절세에 부과시켜 해결하려 했는데 그 액수가 28,000석에 충남 환곡만 해도 24,000석이나 되어 농민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될 처지에 있었다. 이에 농민 봉기군들은 스스로 초군이라 부르면서 머리에 흰뜰을 두르고 진주송으로 쳐들어갔는데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당황한 우병사 백낙씨는 환곡과 도결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약속했으나 농민들은 그를 놔주지 않고 죄를 묻는 한편 악질적인 아전 몇 명을 죽이고 원한을 샀던 토호의 집을 불태웠다. 6일간이나 계속된 진주밀란은 그동안 23개 면을 휩쓸었고 120여 호의 집이 파괴되었고 재물 손실이 10만 냥이 넘었다. 단성을 시작으로 하여 진주에서 폭발한 이 밀란은 곧 경상, 충청, 전라, 황해, 함경 5도와 경기도 광주에서 무려 37차에 걸쳐 일어난다. 크게는 수만 명에서 적게는 천여 명에 이르는 규모로 한국 각지의 농민이 악정에 대항하여 밀란에 참가했다. 다음, 철종과 조정. 이에 철종은 삼정 이정청이란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밀란의 원인이 되는 삼정 구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모든 관리에게 그 방책을 강구하여 올리라고 하는 등 밀란 수습에 전력했다. 그러나 삼정문란을 바로잡고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선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안동김씨의 막강한 세도권 앞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처럼 안동김씨 세도권이 절정을 이루던 철종시대는 상제 성장기와 맞물려 있으나 그들을 격파할 만한 어떠한 다른 대안도 묘책도 원천 근원이 차단되어 있어 헤쳐나갈 방도가 없었다. 이들 안동김씨 척신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자들은 미리 역적으로 몰아 마구잡이로 처단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철종은 낌새를 알아채고 이미 안동김씨 세도가의 첩자들이 온 궁중에 퍼져 있었을 것으로 여겼고 그러므로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이 늘 위태롭다는 것도 감지하고 있었다. 마땅히 대항할 방도는 없고 세도는 점점 강해지고 백성은 밀란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자기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를 불안한 속에 철종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색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그런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히 궁녀들과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고 술에 젖어들게 된다. 엎친 데 덮쳐 철종의 자식들은 낳는 족족 세상을 떠났다. 제14년 동안 9명의 비를 맞아들인 것도 안동김씨 세력 다툼과 무감치 않다. 철인 왕후와 귀인 박씨, 귀인 조씨, 수의 방씨 4명이 모두 왕자를 생산했으나 낳자마자 죽고 수기 범씨가 공주를 낳은 영해공주만 자랐고 궁인 이씨, 김씨, 박씨도 생산을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종의 괴로움이 문란한 녀석 편력이 되고 많은 비를 맞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안동김씨 세도권은 철종으로 하여금 그저 궁녀와 비나 껴안는 등 주색 잡기에 빠지도록 해 국정을 자기네 멋대로 주무를 빌미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부였던 철종이 주색에 잠긴 것이다. 거기에 극도의 불안으로 심한 우울증에 잠긴 것이다. 철종이 일찍 죽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전통을 꺾고 아저씨가 후대 왕이 되는 이 천륜파괴의 철종 시기는 이상제 성장기에 충격이 되어
상제로 하여금 가진 깊은 고뇌에 잠기게 하였다. 공부를 해야 하지만 공부를 한다 한들 어찌 벼슬길에 나갈 것인가 아득하여 자주 절망하기도 한다. 안동 김씨들에게 거금을 내놓으면 학문은 낮아도 높은 벼슬을 받으면 또 팔고 원금을 거두는 세상은 파탄 지경에 접어든 지 10년이 넘어 13년째를 맞고 있다. 철종과 안동 김씨 그리고 백성과의 마찰 중심에 선 사람은 24대 임금 순조의 순원 왕후다. 순원 왕후의 권력 독점이 결국 2대에 걸친 왕을 옹립하고 철종 헌정이죠. 어린 왕을 앞세운 순원 왕후의 측근들, 특히 순원 왕후 친정 가족의 권력 독점은 그대로 백성의 고통이 된 것이다. 한편 이때 미국은 노예제도가 실행하는 중이고 마침내 이상제 나이 11세가 된 1860년이 되자 공화당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민주당은 존 브랜킬리지 후보가 얻은 대의원표 72표의 2.5에 달하는 180표의 압도적 다수로 당선된 링컨은 취임하자마자 남북전쟁을 맞게 된다. 1864년 이상제 나이 15세로 혼인하던 해 링컨이 재선에 성공하기까지 이상제 11세에서 14세까지의 4년은 미국 전토가 남북전쟁에 휩싸이고 있었던 때다. 미국의 역사는 줄곧 향후 한국과 밀접하게 수시로 짚고 가야 한다. 1863년 상제가 14세가 되던 해 링컨은 수정헌법 제13조로 노예제도를 폐기하는 이른바 노예 해방에 서명한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의 밀란과 미국의 노예 해방 직전의 혼란에는 공통점이 있다 할 것인데, 미국은 새로운 정치혁명의 문을 열었고 한국은 암담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죠. 예, 여기까지 월남 이상제 전기 1권에서 제5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시간이 여기 5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앞에 6분을 접었거든요. 6분을 접고 6분을 또 이런저런 시작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결국은 뭐 50분 정도, 55분 사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이게 또 손이 좀 가요. 이렇게 그래 차려놓은 김에 기왕이면 최소한도 2시간 정도는 읽어야, 그래야 설치하고 촬영 카메라 설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이랬던 거가 될 것 같아서 이어서 6부로 연결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 촬영하는 그 카메라 있죠? 거기에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요, 어떤 때는 그게 잡음이 나요. 하는 소리가 가끔 그런 수가 있어요. 가끔 아니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걸 꽂고 촬영을 하면 성능이 5천만원짜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좋은 카메라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50분 정도로 맞추면 2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버를 안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부에서 바로 뵙겠습니다.